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침마다 꼬꼬댁 달구는 소리에 잠이 깨고 마당에 나가 달걀을 주워 오던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장독대 옆에는 상추며 고추가 자라고 비 온 다음 날이면 복숭아 나무 아래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빗물에 씻긴 복숭아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었죠. 저는 그걸 주워 옷자락에 쓱 닦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비 냄새와 복숭아 향이 섞인 그 맛,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골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금 다른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둘, 그리고 저까지 5식구였습니다. 저는 막내이자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을 때 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치셔서 늘 목발을 짚고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해 늘 누워 계셨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자주 기운을 못 차리셨습니다. 그럼 누가 벌어서 먹고 살았냐고요? 다행히 약간의 텃밭이 있어서 고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직접 길러 먹었습니다. 식재료 값은 거의 들지 않았죠. 달장에 닭도 10마리 넘게 키웠습니다. 우리 집은 기초수급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목발에 의지해 일당일을 다니시거나 집 근처 텃밭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조금 괜찮아지시면 이웃 아주머니들과 함께 일당일을 다니셨습니다. 그 무렵 학교에서는 가정형편 조사서라는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가족 관계, 부모님 직업, 수입, 그리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선풍기, 밥통, 라디오, 전축, 비디오, 그런 걸 일일이 적으라는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냉장고랑 밥통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실대로 쓰기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텔레비전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집에 조사라도 나오면 어쩌나, 거짓말한 게 들키면 어쩌나, 며칠 동안 괜히 불안해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게 남의 시선이었다는 걸요. 어린 마음에 우리 집이 부족하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저는 늘 불우이웃 대상 학생이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불우이웃 돕기 행사가 열리면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가 공책이나 연필 같은 학용품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싫었지만 안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들 보는 앞에서 공책 꾸러미를 들고 돌아올 때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오빠도 같이 불려나갔습니다. 앞줄에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괜히 쑥스럽고 부끄러웠거든요. 항상 학업 우등상 학생이 먼저 불리고 그 다음이 불우이웃 학생이었습니다. 공책 10권을 받는 우등생 다음으로 저는 30권짜리 묶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와, 많다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제게 그러더군요. 너는 불우이웃이라서 좋겠다. 공책도 많이 받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울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친구가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제 처지가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신기하게도 그때 받은 공책은 정말 아꼈습니다.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한 줄 한 줄 정성껏 썼습니다. 그 공책 덕분에 저는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학교에서 자유저축 통장이라는 걸 만들게 했습니다. 전교생 모두가 의무로 가입했고 학교에서 임의로 10원을 입금해 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제 인생 첫 통장이었습니다. 통장 표지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용돈이 생길 때마다 50원, 100원씩 넣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제 손으로 저축한다는 게 기뻤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때는
저축 장려 노래가 있었습니다.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벙어리 저금통이 어휴 무거워. 아, 우리는 착한 어린이. 아껴 쓰고 저축하는 알뜰한 어린이. 저축 주간이 되면 교실에 모여 이 노래를 다 함께 불렀습니다. 다들 장난스럽게 따라 불렀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저 노래처럼 저축하면 가난이 조금은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 통장은 중간에 찾지 않으면 6학년 졸업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자존심이었거든요. 6학년 졸업식 날 그 통장을 찾아 손에 쥐었을 때 손이 떨릴 만큼 뿌듯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마음만큼은 지금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혼분식 장려 정책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부가 쌀은 수출해야 한다며 쌀밥 대신 보리밥, 옥수수밥, 수제비를 장려했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매일 도시락 검사를 하셨습니다. 쌀밥만 싸오면 손바닥을 맞았고 아예 도시락을 싸오지 않아도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엔 쌀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밥은 하루 한 끼, 아침이 전부일 때가 많았죠. 감자에 수제비를 넣고 약간의 보리를 섞어 가마솥에 한솥 끓이는 게 우리 집 식사였습니다. 그걸 열무김치와 호박 썰어 넣은 된장국에 비벼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요. 국물까지 싹 비우고 나면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하셔서 아침마다 누워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지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당일을 나가셨고 우리는 그냥 스스로 일어나 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럴 땐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우리 담임 선생님은 조금 이상한 분이셨습니다. 도시락 검사 시간이 되었고 모두 책상에 도시락 꺼내놓으라고 하셨지만 그날도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더니 왜 또 도시락 안 싸왔어? 하시며 손바닥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찰싹 손바닥이 빨갛게 부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유난히 규율에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짝이 있는 아이들 중 한쪽이 도시락을 안 싸오면 도시락을 싸온 아이가 함께 나눠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눠 먹지 않으면 둘 다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제 짝은 부잣집 아이였습니다. 항상 단정한 새 옷을 입고 도시락 뚜껑을 열면 반찬이 하나같이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필 제 짝이 된 겁니다. 그 친구는 원래 지저분하거나 못생긴 애랑은 같이 놀지도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저와 짝이 된 겁니다. 저는 옷도 많지 않았고 자주 빨지 못해 옷에서 냄새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맞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 친구가 저를 빤히 보더니 도시락 뚜껑을 열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너 먹어?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안 먹어도 돼. 그 친구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안 나눠 먹으면 나도 손바닥 맞아.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쿵 박혔습니다. 나 때문에 그 친구가 또 맞을까봐 괜히 더 미안해졌습니다. 같이 먹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쓴 숟가락 못 써.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지만 이미 제 앞에 놓인 도시락 냄새가 너무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친구의 도시락을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달 동안 그 친구는 도시락을 저에게 내밀었고 저는 그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 친구는 점심을 굶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면 제가 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교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 친구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 친구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었고 집에 가서도 도시락을 자기가 먹은 것처럼 말했겠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저는 그 친구의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그 친구는 굶은 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일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요. 배고픔보다 더 무거운 게 미안함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꼭 도시락을 싸갈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그 친구 도시락을 대신 먹지 않을 거야. 내 도시락을 싸가서 선생님께 매도 맞지 않을 거야. 그날 밤부터 며칠을 어머니께 졸랐습니다. 엄마, 제발 내일은 도시락 싸주세요. 제발요. 결국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보리를 씻고 감자를 잘게 썰어 넣어 도시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도시락을 품에 안고 학교에 가던 그 아침, 세상에서 제일 든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선생님이 교탁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도시락 검사하겠습니다. 모두 뚜껑 열어요. 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오늘은 자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내 도시락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은 한 줄씩 돌아다니며 도시락을 보셨습니다. 항상 제 앞에 오면 너 또 안 싸왔어? 손바닥 내밀어. 그러고는 제 손바닥을 내리치셨죠. 그리고 옆에 있는 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랑 도시락 나눠 먹어. 그게 늘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제 앞에 오셔서 도시락 뚜껑을 보더니 한명숙. 오늘은 도시락 싸왔네.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싸우면 얼마나 좋아. 이제 손바닥 안 맞아도 되겠네.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은 나도 당당히 도시락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선생님도 점심 드시러 교실에서 나가신 후 내 짝 김민희가 말했습니다. 너 오늘은 도시락 싸왔네. 그 말에 저는 활짝 웃으며 응, 우리 엄마가 싸주셨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도시락 안을 들여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근데 어떻게 쌀이 한 톨도 없이 다보리만 있네. 이런 밥 처음 봐. 너 진짜 이런 밥 먹을 수 있어? 우리는 국민학교 3학년이었고 그 친구는 아기가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 몇 달 동안 굶다가 도시락 싸온 저에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지만 그 순간 제 귀엔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덮고 그대로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운동장을 지나 복도 끝까지 달려가 6학년 교실에 있는 둘째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오빠는 놀라서 묻더군요. 왜 그래? 누가 그랬어?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희가 내 도시락 보고 쌀이 한 톨도 없다고. 그런 밥을 어떻게 먹냐고 했어.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우리 교실로 향했습니다. 오빠는 너무나 화가 나서 김민희를 나오라고 했고 민희는 두려운 눈빛으로 오빠와 복도에서 마주했습니다. 오빠는 민희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내 동생 도시락 보고 어떻게 쌀이 한 톨도 없어 보리만 있는데 먹을 수 있어라고 말했냐? 민희는 겁에 질려 내라고 했고 오빠는 있는 힘껏 민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친구는 날아가듯 복도에 떨어졌고 너무 놀래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희는 충격에 한동안 일어도 못 나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자신이 말을 잘못한 것을 알았는지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라서 아무 말 없이 집에 갔습니다. 그 일 이후로 민희는 단 한 번도 제 도시락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희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사실 민희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궁금해서 한 말이었고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울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그 일은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제 오빠가 교실로 찾아와 민희를 불러내고 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한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민희는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집에 가서도 그저 조용히 혼자 감당했습니다. 아마도 그게 민희의 방식이었겠지요. 그 후로 우리는 조금 서먹해졌지만 그래도 같은 반, 같은 짝으로 지냈습니다. 민희는 여전히 제 옆에 앉아 있었고 가끔은 조용히 연필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민희가 저는 고마웠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어디에도 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배려였는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희는 내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진짜 친구였다고요. 오빠 둘은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저는 중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저에게는 더 이상 공부를 시킬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에 가까운 지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 사정을 잘 아시던 분이라 그 아이 데리고 있으면서 중학교는 보내줄게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른들끼리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졸업식 날 친구들이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조용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마침 집에 가던 민희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야, 너 어디 가? 왜 버스 타?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식모 살러 가. 취직했어. 민희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 저는 버스에 올라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민희는 여전히 정류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버스 안에서 손을 흔들며 그때 처음으로 이별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간 집은 40대 중반의 부부가 사는 단정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1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고 저와 같은 나이의 딸,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 사장님은 근처 번화가 주택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손이 빠르고 성실하셔서 손님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몸이 약하셨습니다. 출산 후 건강이 좋지 않아 가게 일은 전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거들어줄 사람이 꼭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때 어머니의 지인을 통해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제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고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어느 날 집 문 앞에 편지 한 장과 함께 아기가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좋은 마음으로 거두어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업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집 주인 어른들은 성품이 참 좋으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식사 준비를 하고 빨래와 청소를 하고 1살 된 아기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그러니까 사모님과 함께 아기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고되고 피곤해서 코피가 자주 났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밥 냄새와 웃음소리가 있는 집이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집 어른들이 사람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명수가 힘들면 좀 쉬어 아직 어리잖니.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집 딸은 저와 동갑이었는데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늘 제 곁에 와 앉아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선생님 할게. 너는 학생이야.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뒤 저는 그 집의 일꾼이자 식구로 지냈습니다. 약간의 월급도 받아서 저는 매달 저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하고 배우고 또 버티며 조금씩 서울살이에 적응해 갔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어느덧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집에는 여전히 따뜻한 밥 냄새가 났고 아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할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오빠는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학교도 자주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도벽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빼거나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잦았고 동네에서는 슬슬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업둥이 아들 또 뭐 훔쳤대. 그 말이 사모님 귀에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늘 감쌌습니다. 우리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지 좀만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그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소소한 일들이 지나가고 결정적인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 해 여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번화가 주택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손님이 많아 하루 종일 다림질, 기계 소리와 증기 냄새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직원 1명을 두고 있었지만 일이 워낙 많다 보니 사장님은 늘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사장님은 늘 장부를 꼼꼼히 쓰는 분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면 그날 받은 돈을 정리해 봉투에 담고 가게 안쪽 책상 서랍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입금할 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봉투 안에 돈이 이상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장부에는 분명히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봉투 속엔 여러 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은 그대로였고 자물쇠도 멀쩡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엔 단순한 착오인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찾아도 그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사장님은 자주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이상하게 돈이 안 맞아. 장부엔 분명히 있는데 현금이 자꾸 모자라. 처음엔 피곤해서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엔 세탁소 매상을 봉투에 담아 넣어뒀는데 그날 밤 집에 와서 세어보니 금액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누가 가져가는 걸까?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오빠의 행동이 유난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만 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잠그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기척도 없었고 가끔 책상 서랍 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엔 사춘기라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또다시 오늘도 돈이 좀 모자라네. 하시던 날 사모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빠가 학교에 간 뒤 사모님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평소보다 어수선했습니다. 옷가지며 책이 뒤섞여 있었고 책상 위엔 구겨진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문득 시선을 멈췄습니다. 장롱 위에 먼지가 잔뜩 쌓인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신경도 쓰지 않던 자리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조심스럽게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드러내자 그 밑에서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내려 열어보니 봉투 안에는 두툼하게 돈이 묶여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젠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모님은 그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사장님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제 믿지 않을 수도 없겠구나. 그 한마디에 사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사장님은 오빠를 불렀습니다. 방 안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간 거냐?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둑질은 절대 안 된다. 돈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남의 걸 훔치는 건 그 순간 내 마음을 잃는 거다. 그 목소리는 화가 아니라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오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실수로 생각하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번 한 번만 용서한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라. 그렇게 첫 번째 일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한 번 깎였지만 그래도 그분은 그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이 없어서 그렇다며 감쌌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탁소 근처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사모님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그 학생이 우리 가게에만 다녀가면 꼭 돈이 없어졌어요. 오늘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서랍 열고 돈 꺼내는 걸. 사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서에 데리고 가려다. 그래도 이웃이고 당신네 사정을 아니까 먼저 찾아온 거예요. 나도 이러기 싫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사모님은 당황해서 두 손으로 앞치마를 꼭 움켜쥐셨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저녁에 남편이랑 함께 찾아뵐게요. 제발 오늘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나도 좋게 끝내고 싶어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또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사모님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오늘 바로 찾아뵐게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숨을 고르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사모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님은 일을 마치고 곧장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같이 가자. 그 한마디에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안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철이 없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제대로 못 시킨 탓이에요.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다음번엔 정말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 다음 날 사장님은 그 돈을 모두 물어드렸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합의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장님은 말없이 베란다에 나가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사모님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 키워보겠다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었다고 그 마음 하나로 버텨왔는데 결국 이런 일을 또 겪게 되니 가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아들을 탓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그 말이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그 마음이 더 깊을수록 절망도 더 깊어졌습니다. 사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참은 슬픔이 고요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오빠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후회하는 얼굴이었지만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 같은 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겨울이었습니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던 어느 날, 낯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이 집 아드님 맞습니까? 사장님은 놀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경찰은 잠시 서류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박 씨 댁에서 현금이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분이 말씀하시길 며칠 전 아드님이 집에 놀러 왔을 때 그 후로 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집 안 CCTV에 찍혔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박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종종 놀러가며 아들처럼 따르던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컸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고 그 오빠는 경찰서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손으로 문기둥을 붙잡았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끝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아요. 그 목소리는 눈물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장님은 경찰서를 다녀오셨습니다. 돌아온 얼굴은 새벽빛처럼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합의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의는 봤어. 사모님은 묻지 않아도 모든 걸 짐작했습니다. 사장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그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 남은 돈 다 털어서 갚았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내던 분이라 이번 한 번은 좋게 끝내주셨어. 말을 마친 사장님은 한동안 조용히 담배만 피웠습니다. 잠시 후 사장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그 애한테 뭐라 할 말이 없네. 사모님이 고개를 들었지만 사장님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만큼은 한 것 같아. 참을 만큼 참았고 믿을 만큼 믿었지. 이제는 그 애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얼굴엔 눈물 대신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더는 감쌀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인연이 서서히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 사장님은 오빠를 불러 앉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다. 내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젠 안 되겠다. 우리가 널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놓아줘야 할 것 같구나. 오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그날 새벽, 사장님은 오빠를 불렀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거라. 사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엔 짙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다. 남 탓하지 말고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오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오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다. 오빠는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부터 언젠가 커서 쓸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매달 조금씩 넣어둔 돈이다. 많지는 않지만 이제는 내가 이걸로 시작해라. 오빠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통장을 받아
조심스레 품에 넣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번 뒤돌아봤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방 안에서 조용히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이별을 담은 듯한 깊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묵직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오빠는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이 가족의 인연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오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때는 그저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 중엔 결핍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 마음속에 깊은 결핍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실제로 돈이 있어도 늘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을 안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훔치는 순간만큼은 마치 가진 사람이 된 듯한 위안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만족이 반복되면서 습관처럼 손이 가는 거래요. 생각해보면 오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업둥이로 자라며 아마 마음 한구석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진짜 가족이 아니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어. 그 마음이 외로움이 되고 그 외로움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오빠가 훔친 건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를 바라봐 주길 바랐던 마음. 그게 오빠가 그런 일을 반복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오빠는 그 돈으로 비싼 운동화를 샀다고 했습니다. 새 옷도 사고 친구들에게 밥도 사줬다더군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는 버려진 애가 아니야. 나도 남들처럼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마음 하나로 그날 오빠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하루를 보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세탁소 집에서 여러 번의 실수와 꾸중이 이어지며 오빠는 점점 믿음을 잃어갔습니다. 그날 밤 오빠의 방엔 작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엔 새 옷과 얼마 남지 않은 돈, 그리고 기차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고요.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그건 어린 마음이 낼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은 달라졌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차려졌지만 말이 사라졌습니다. 사장님은 한동안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고 사모님은 매일 밤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조금씩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기도 자라고 딸아이 얼굴에도 예전의 밝은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이제 내 차례야. 이제는 너도 학교 가야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분들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끝까지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자식의 잘못으로 3번이나 합의금을 치르고 마지막엔 파양까지 했지만 그래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 덕분에 저는 중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교복을 처음 입던 날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꼭 다르게 살아야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집 막내는 이제 2살이 되었고 그 집 딸은 중학교 2학년, 저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세탁소 일은 여전히 잘 되었고 사장님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분주했습니다. 사모님은 몸이 약해 세탁소에는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책을 읽거나 꽃을 다듬으며 시간을 보내셨죠. 가끔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차분히 손톱을 다듬거나 막내 머리를 빗기셨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1살 많았지만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침에는 막내 밥을 먹이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하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사모님은 늘 제게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명수가 내가 있어서 든든해. 내가 아파도 걱정이 덜 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집 딸은 여전히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같은 학교였지만 학년이 달라 수업 시간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집에서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사모님이 새 옷을 사오셨습니다. 딸아이의 교복 위에 걸칠 외투였죠. 그런데 저를 부르시더니 같은 색깔의 외투를 하나 더 꺼내셨습니다. 명수가 이건 내 거야. 너도 학교 다니는데 외투 하나 있어야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서 그 외투를 입고 한참을 서 있었죠. 그때 느낀 따뜻함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막내를 재워놓고 사모님 옆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사모님은 종종 제 공책을 들여다보시곤 했습니다. 명숙이는 글씨를 참 곱게 쓰네. 그럴 때면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 게 그토록 낯설고 행복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사모님은 자주 제게 공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명수가 글을 쓴다는 건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배운다는 건 내 자신을 아끼는 일이야.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집 딸과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밤에는 한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그 아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은 진짜 가족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명수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 쓰는 사람, 내 마음을 세상에 들려주는 사람. 그 아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넌 그런 눈을 가졌거든. 그날 밤,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제 꿈을 들어준 게 태어나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집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숙제를 하고 사모님은 막내를 재우며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밤이면 세탁소에서 돌아온 사장님이 저희 둘에게 묻곤 하셨죠. 학교는 재밌니? 네. 아직은 어려운 것도 많아요. 괜찮아. 배우는 건 다 그런 거야. 그 말 속엔 그동안 저를 지켜봐온 따뜻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저는 여전히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집은 이제 제게 가족이자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댁에서의 생활은 이제 제게 너무도 익숙한 하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사모님 대신 막내를 깨우고 밥을 차려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 집의 큰딸은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막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참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집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명숙이로 불렸지만 이제 더 이상 식모나 아이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한 식구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죠. 사모님은 변함없이 단정하고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늘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명수가 이제 너도 내 삶을 생각해야지. 너만의 인생이 있어야 하잖니.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내는 게 좋아요. 사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이 집이 제 가족 같아요. 그건 정말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 집은 제게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세탁소에는 종업원 한 분이 있었지만 사장님은 직접 가게를 지키셨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세탁물은 늘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은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담배를 피우곤 하셨습니다. 그 시선엔 늘 무언가 생각이 담겨 있었죠. 사장님에게는 미국에 사는 친척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10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세탁소를 차리셨는데 장사가 꽤 잘 된다고 했습니다. 1년쯤 전부터 그분은 사장님께 종종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형님, 여긴 일손이 모자랍니다. 형님처럼 성실한 분이 오시면 가게 하나 맡기겠습니다. 제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사장님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여기서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제안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 안방에서 사장님과 사모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것 같아서.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나쁜 건 아니지. 근데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 한 번쯤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그 말에 사모님은 잠시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분은 몸은 약했지만 마음이 단단한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나는 어디든 따라가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불안이란 걸 느꼈습니다. 왠지 곧 뭔가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1년쯤 지난 어느 저녁, 사장님이 가족들을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사촌 동생이 이번엔 아예 초청 서류까지 다 준비해서 보냈어. 이제는 정말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모님은 고요하게 물으셨습니다. 당신 정말로 가고 싶어요? 사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여기서도 고생 많았지만 이젠 우리 아이들한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그 말에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에도 사모님 방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민이라는 결정은 설렘보단 두려움이 더 컸을 겁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방 한켠에 앉아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선 나라, 먼 바다 건너, 다른 하늘 아래에서의 삶. 그건 저와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사장님이 제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명수가, 너도 같이 갈래? 그 물음에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그 집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따라가야 하는 게 도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고 싶어요. 사장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지도 이유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 명숙이는 여기가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엔 섭섭함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국 준비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가구를 정리하고 세탁소를 넘기고 이삿짐을 정리하며 사장님은 늘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수가, 이곳에 남을 거면 너도 이제 너만의 터전이 있어야지. 그리고 어느 날 사장님이 황색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빌라의 등기부, 등본과 열쇠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겠지만 여기가 내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모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명수가, 내가 있어서 우린 참 든든했어. 미국 가서도 내 생각 많이 날 거야. 그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날, 막내는 제 품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영숙 언니, 같이 가자. 나랑 같이 미국 가자. 저는 웃으며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언니는 여기서 기다릴게. 나중에 멋진 어른 돼서 꼭 놀러와. 그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는 제게 편지를 쥐어줬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숙 언니, 나중에 놀러 오면 꼭 같이 아이스크림 먹자.
그 한 줄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떠난 다음 날, 저는 빌라 열쇠를 손에 쥐고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2개와 오래된 창문이 있는 집이었지만 그곳은 제 인생의 내 집이었습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야겠다. 그 순간 미국으로 떠난 그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가족이자 스승이었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그 시절 누군가는 저를 불쌍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준 건 은혜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제 삶의 첫 문을 열어준 열쇠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남은 저는 작은 빌라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벽지 냄새가 났지만 그 향이 왠지 포근했습니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골목의 소리도 이제는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죠. 사장님 댁이 미국으로 떠나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릴 일도 아이를 학교에 보낼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그 분주한 소리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와 식탁 위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까지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집의 소음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악이었다는 걸요. 사모님은 제게 늘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명수가 아직 너는 어리니까 매달 받는 돈은 내가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넣어둘게. 언젠가 내가 혼자서 설 때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제 첫 통장은 사모님이 직접 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재산이자 사모님의 믿음이라는 걸요. 몇 년 동안 저는 돈을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입을 옷도, 먹을 밥도, 잘 곳도 다 있었으니까요. 그저 아이들 돌보고 집안이라고 사모님 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미국행을 준비하시며 제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은행 통장이었죠. 명수가 이건 내 통장이야. 그동안 내가 넣어둔 돈이야. 이제 이건 내 몫이야. 내가 흘린 땀의 값이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작은 미천이기도 하지. 그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뭐라 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고마움보다 왠지 이별이 가까워지는 예감이 들어서였죠. 그분들이 떠난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엔 좋아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 마음대로 밥을 차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들어와 따뜻했지만 밤에는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여전히 목발을 짚고 밭에 나가실 아버지, 기운 없이 누워 계실 어머니,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저는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통장에 든 돈을 전부 찾아 송금용지에 아버지 성함을 적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전부 보내시겠어요? 네, 전부요.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보름쯤 지나 시골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빠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명수가 돈 잘 받았다. 그 돈으로 지붕 새로 얹고 부엌도 고쳤다. 남은 돈으로 밭 세마지기 샀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며 울더라. 편지를 읽는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그동안의 외로움이 모두 눈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오빠가 또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새 장판, 부엌 앞에 걸린 깨끗한 수건, 그리고 반머리에 선 부모님 모습. 아버지는 여전히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얼굴엔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조용히 웃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보탬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불빛을 반짝였죠.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통장 잔고가 늘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겼을 때라는 걸요. 그 봄, 시골 하늘 아래 새로 얹은 지붕과 밭새 맞이기가 생겼다는 소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취업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졸업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저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근처 재래시장 떡집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떡 포장과 판매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떡집이 바쁠 때는 저녁 5시나 6시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익지 않아 떡을 자주 흘리기도 했습니다. 김이 오른 시루떡을 식히는 동안 손끝을 대기도 했죠. 그래도 일은 싫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김 냄새와 손님들의 하나 더 주세요 하는 말이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사장님은 인자한 아주머니였습니다. 명숙 씨는 손이 야무지네. 요즘 보기 드물게 성실해. 그 말 한마디에 피곤이 싹 풀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새벽의 공기와 떡 냄새 속에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봄비가 내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가게 앞 비닐 천막 밑에서 우산을 접으며 서 있던 남자, 회색 정장 차림에 젖은 머리카락,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인절미 팔죠? 네, 있어요. 얼마나 드릴까요? 한 팩만 주세요. 출근길이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날따라 시루에서 나는 떡 냄새보다 그 목소리가 더 오래 남았죠. 며칠 뒤 그는 또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퇴근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약식이 있네요? 네, 오늘 처음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걸로 주세요. 지난번 인절미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는 그렇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떡집에 들렀습니다. 아침엔 인절미, 저녁엔 송편이나 절편. 그는 늘 인사를 예의 바르게 했고 잠시라도 대화를 나누려 애썼습니다. 명숙 씨, 오늘은 좀 덜 피곤해 보여요. 네, 요즘 일이 손에 익어서요. 그럼 다행이네요. 새벽부터 일하느라 고생 많죠? 그는 말끝마다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골목길 끝에서 그가 서 있었습니다. 퇴근했어요? 네, 이제 가려고요. 그럼 같이 가요. 우리 집이 바로 옆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가 제 옆집에 산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레 마주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출근할 때 그가 출근했고 저녁엔 서로의 불빛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죠. 가끔은 그가 퇴근길에 떡집에 들러 저를 데리고 집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명숙 씨, 새벽부터 일하느라 힘들죠? 괜찮아요.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 말 참 멋지네요. 그는 그 말을 하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쳐있던 제 하루에 햇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가게로 나서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부딪혀 반짝였죠. 저는 우산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에서 우산을 든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비 맞고 가면 안 되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금방인데요. 금방이라도 비는 맞으면 안 되죠. 그는 말없이 제 머리 위로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퇴근할 때면 떡집에 들러 오늘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콩찰떡이요. 그럼 2개 주세요.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명숙 씨. 그렇게 웃으며 떡 2개를 사가던 그 사람. 그 떡이 식어도 그의 말은 오래도록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숙 씨, 나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매일 새벽마다 일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봐 준다는 게 그렇게 가슴 벅찬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그 말이 그때의 저를 한참 동안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 빌라 앞 골목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떡집 사장님은 제가 늦게까지 일을 도울 때면 그날 팔고 남은 떡을 싸주시곤 했습니다. 명숙 씨, 이거 가져가요. 내일 아침에 데워 먹으면 맛있어요. 그 덕분에 제 냉장고엔 늘 떡이 한 켠을 차지하고 있었죠. 어느 날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떡 안 들고 왔네요? 하루 종일 떡만 보다 보니까 이제는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그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그와 함께 걸을 때면 삶이 조금 덜 외로워졌습니다. 새벽의 시장 냄새도 하루의 피곤함도 그 사람과 나누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온기는 말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에서 온다는 걸요. 그 사람은 제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마음으로요. 그날 이후 제 삶엔 떡 냄새보다 더 달콤한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이른 새벽의 공기 속에서도 그의 웃음이 떠오르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본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 약속도, 아무 말도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닮아 있었죠. 그 시절에 저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그걸 믿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문이 열리고 비슷한 시간에 불이 꺼졌습니다. 저와 그 사람은 같은 빌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다 보니 언제부턴가 그 사람의 하루가 제 하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그가 먼저 커피를 내렸습니다. 명숙 씨, 이리 와요. 아침에 커피향 맡으면 기분 좋아진다니까. 그는 늘 제 컵까지 챙겨주었죠. 퇴근하고 돌아오면 현관 앞에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내일 비 온대요. 우산 챙기세요. 그 메모 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다 잊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퇴근하자마자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숙 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먹어요. 라면 2개 끓였는데 혼자 먹기 많아요. 라면 냄비를 가운데 두고 같이 먹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사람은 젓가락으로 삶은 계란을 반으로 갈라 제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이건 명숙 씨 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하루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가 먼저 창문을 닫아주었고, 제가 아플 땐 그가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명숙 씨, 일은 잠깐 쉬어요. 몸이 먼저지. 괜찮아요. 금방 나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아픈 게 제일 싫은데.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는 제게 참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조심스러웠죠. 명숙 씨, 혹시 내가 너무 오지랖 부리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저 좋아요.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그 말에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같은 골목에 산다는 건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빌라 옥상에 빨래를 널면 그가 제 옷도 함께 걷어다 주었고, 시장에 가면 제가 그 사람 반찬거리도 함께 샀습니다. 이건 명숙 씨 좋아하는 오뎅이에요. 그럼 이건 오빠 좋아하는 김치전이에요. 그렇게 서로의 입맛을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정전이 났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골목에서 두 사람의 방만 희미하게 촛불이 켜졌죠. 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네, 촛불 켰어요. 그럼 이거 더 가져가요. 그는 초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촛불 위로 그의 손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본 얼굴, 그 순간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잠시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이 환해지자 둘 다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괜찮네요.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치더니 다시 불이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이 캄캄해졌죠. 둘 다 놀라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끝이 맞닿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근데 깜짝 놀랐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으로 번져왔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는 빗소리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따뜻함이 왠지 모르게 놓기 싫었습니다. 명숙 씨, 그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는 살며시 나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담요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체온. 그 온기가 그대로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엔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 그리고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눈빛보다 체온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던 시간.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밤새도록 서로를 탐닉하며 뒹굴고 부둥켜 안고 웃었습니다. 몸은 가벼웠고 세상 걱정 근심 하나 없이 충만하게 행복했습니다. 빗소리와 거친 숨소리, 가쁜 심장 소리만 조용한 가운데 들렸습니다.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 몸으로 사랑을 약속한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의 빗소리는 어느새 잦아들고 방 안에는 오직 잔잔한 숨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보다 더 따뜻하게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었지만 눈이 마주치면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목소리만 들려도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명숙 씨, 이상하죠? 같은 골목에 사는 건 전에도 그랬는데 요즘은 집불 꺼지는 시간까지 같아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벽이 있긴 한데 마음은 이미 같은 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벽을 없애볼까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농담이 아니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은 봄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정오에 떡집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죠. 오늘은 일 그만하고 나랑 점심 먹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설렜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처음 보는 한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식기와 꽃이 놓여 있었죠. 저는 괜히 주눅이 들어 말했습니다. 여기 너무 비싸 보이네요. 그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요, 명숙 씨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 사람은 저를 강변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죠. 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반지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빛깔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건요, 명숙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며칠을 고민하다 샀어요. 반지는 약속이고 목걸이는 내가 평생 곁에 있다는 표시예요. 그는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돈 좀 썼어요. 근데 아깝지가 않네요. 명숙 씨한테 쓰는 돈은 내 인생에서 제일 잘 쓴 돈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마음을 다해 선물해 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는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명숙 씨, 나랑 결혼해줘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애써왔는지 알아요. 이젠 내가 그 울타리가 되어줄게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안에서는 편히 웃을 수 있게. 그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품 안은 따뜻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바람이 멈춘 듯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날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예식장 안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남자 쪽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형님 부부들과 친척들, 그리고 단정한 양복 차림의 부모님까지. 그분들의 눈빛엔 막내 아들을 믿는 따뜻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쪽 하객은 떡집 부부와 오랜 세월 함께 지낸 동네 어른들, 그리고 오랜 세월 소식이 끊겼던 부모님과 두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아버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그분들이 박수를 쳐줄 때 그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랑 입장!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어오던 그는 제 쪽을 보더니 살짝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긴장한 듯 어깨가 조금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 하얀 베일 아래에서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걸음마다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 떡집 아주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마치 자기 딸을 보내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번져나갔습니다. 서로 마주선 우리에게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는 짧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예.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고단한 시간들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롭고 힘들던 날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끝에 마주한 이 사람. 이제는 제 곁에 평생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랑 부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더 잘 모실게요. 그날 밤, 조그마한 신혼집엔 새 냄비와 밥솥이 놓였고 식탁 위에는 떡집 아주머니가 보내준 하얀 백설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날 우리는 작은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마주 본 그의 얼굴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고요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는 예쁜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조용하고 딸은 저를 닮아 웃음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이면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 끝나면 그냥 바로 집에 오고 싶어. 당신이랑 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 생각하면 하루 피곤했던 것도 다 사라져. 그 말이 제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이게 다 내 복이지, 명수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옆에서 따뜻한 밥을 짓고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거구나. 세월이 흘러 저는 어느덧 쉰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은 아침마다 늘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러곤 제게 살짝 다가와 포옹을 해줬습니다. 그 짧은 순간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장난스럽게 제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향기처럼 그 온기가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가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자꾸 허전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시장 다녀오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상을 차리는 게 전부였죠. 그때 남편이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요즘 시청에서 시니어 고등학교 과정이 있다던데 당신 예전부터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한번 다녀봐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며칠 뒤 시청 평생학습관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과정.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한다고? 처음엔 쑥스럽고 괜히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두근거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실 문을 열자 짙은 청록색 칠판과 오래된 나무 책상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교실 안엔 저보다 더 연세가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 손주 이야기를 하며 웃는 아주머니, 그리고 저처럼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치는 분들까지.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선 나이도 직업도 학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 그게 전부예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까지만 다녔지만 이렇게 다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니 연필을 들고 학생이라 불리는 지금이 참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수업은 단순한 공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어 시간엔 시를 읽으며 인생을 나누었고
영어 시간엔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학 시간엔 더하기보다 웃음이 더 많았습니다. 쉬는 시간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명숙 씨 젊어서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아뇨. 저는 이제야 글씨가 제대로 보이네요. 모두가 웃었고 그 웃음소리만으로도 교실이 환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배웠어요? 오늘은 영어로 My dream is to be happy 배웠어요. 당신은 이미 해피하잖아요. 남편은 그렇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괜히 어린 학생처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던 교실이 이제는 제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퇴근한 남편 앞에서 교과서를 펴보이며 하루 동안 배운 걸 이야기하는 시간이 요즘 제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남편은 요즘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제일 예뻐 보여요. 그렇게 즐겁게 웃는 얼굴, 오랜만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나이 50, 인생의 반을 지나왔지만 아직 배우고 느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졸업장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이 교실은 세월 속에 미뤄두었던 제 마음을 다시 찾아준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배움이란 건 나이를 세는 게 아니라 마음을 세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여전히 따뜻하게 뛰고 있다면 누구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